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드 비용 문제가 계속 논란 중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미 안보보좌관과 통화 후 기존 합의를 미국이 지킨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맥메스터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시 한번 미국 주장의 방점은 양국 간 합의를 지킨다에 있다 말했습니다. 저는 김관진 실장과 윤병세 장관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발언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라. 맥메스터 발언도 간단합니다.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명백한데 방점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합의를 지킨다에 찍나요? 김관진, 윤병세 두 분 미국 대통령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거 아니라잖아요. 사드 배치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제 새로운 상황이 닥친 거죠. 왜 국민들 상대로 아무 일도 없다고 사기를 치나요?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막 하는 걸까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 사드 문제가 계속되네요. 그죠? 네,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 고위 관계자, 사실은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가장 책임 있는 외교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자꾸 미국은 아니라는데 방점이 기존 협상을 지킨다고. 이거는 뭐 영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말을 했거든요. 비용을 더 내게 하겠다. 근데 자꾸 아니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관련 뉴스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쪽이 지난해 말 인수위 단계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한국일보가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청문회 사안인 것이 저는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뭐 배치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과정이. 드러날수록 더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후 인수위 시절에 그때 네, 지난해 이제 12월 정도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 더 내게 해야 하겠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우리 측의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용은 당신들이 내라고 통보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극단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아예 없는 말을 한 건 아닌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통보받았는데도 지금 김관진 가장 그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인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런 걸 못 받은 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통보를. 네, 일부러 뭉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들었으면 통보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게 왔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미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미국이 요청했다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은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곧 선출되니까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계속 차기 정부가 얘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열흘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미국 부대통령이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열흘 사이에 전격 배치됐는데 우리 땅에 우리가 반대하는데 미국이 마음대로 무기를 들어올 수 없죠. 네. 이거는 우리가 허락했다는 얘기고 거꾸로 우리가 요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그런 요청을 했냐 이거죠. 대선 불과 열흘 남겨놓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드 비용 논의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요구했으면 얼씨구나 잘 된 거죠. 그래? 그럼 돈을 니네가 내. 니네가 원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물론 뭐 1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더 쓰게 만든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이 관련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알받겠다는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게요. 탄핵 결정 나기 직전에 3월 6일에 사드 레이더 속속들이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12월까지는 올해 여름께나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 고위층에서 밝힌 바였죠. 네. 그래서 국방부도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했었고. 국방부도 모르고 다 모른 채 여기서 눈에 띄는 주체는 김관진 비서실장밖에 없어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안보실장. 네. 왜냐하면 김 실장이 이 문제에 관련한 그 핵심 책임자 두 사람을 연속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방미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된 건지 왜 갑자기 결정됐는지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네.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맥메스터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왜냐하면은 맥메스터는 이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부인한다고 기자들이 당연히 미국에서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통령 말을 부정할 수 없고 자기는 절대로. 그리고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협상이 유효하단 말이 아니라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걸 자꾸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고 방점을 찍었다고 자꾸 외교부 장관도 얘기하고 안보실장도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물으니까 그런 말 그게 아니다.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말이냐 물었더니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했어요. 네, 하루 만에 반박당한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찬성했던 반대했던 새로운 상황이 생긴 건데. 자, 이 문제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쟁점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대선 선거 기간 동안, 유세 기간 동안. 자, 우선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4부인가요? 네, 4부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후보들, 또, 1번 후보부터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서 집중 유세 가졌습니다. 경기 북부의 안보 정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안보 국방은 민주정부가 훨씬 잘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무리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직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불 내놔라 이렇게 말한 거 보셨죠?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 없다. 무조건 사드 찬성해야 한다. 그래서 저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격받으면서도 사드 배치는 새 정부로 넘겨서 새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뜻은 없었겠지만, 물론 홍준표 후보는 또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면 10억 달러를 내야 하는 거라고 이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는 이 두 가지 이 사드 문제를 두고 아마도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격돌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겠지만 주로 격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4부에 미리 보는 토론회 한번 준비했어요. 예. 자, 홍준표 후보, 이번 후보는 어딜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 후보는 어제 제주, 호남, 충청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부인이 전북 출신이라서 자신이 호남 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씨암탉 먹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사위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남에서 10%만 찍어달라 지지 호소하면서 문재인 후보 역전할 수 있다 자신감 보였습니다. 오는 5일에는 문재인 후보 제치고 골든크로스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또 9일에는 대선 승자 자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에 갈 때 뭐 부인이 그 지역 출신이다 하는 건 대선 후보 때 항상 그 지역에 갈 때 써먹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강원, 수도권 6분의 1이에요. 이게 어려운 확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다들 홍준표 후보만 이러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정치인 유세를 하게 되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 사위 뭐 이런 사위도 등장하고 예. 며느리까지 등장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자,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아마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광주 시민으로 살은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5월 9일 날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까막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예. 서민 출신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 자체는 사실이죠. 예. 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경비원의 아들이라는 것도 흑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전적인 커리어를 쌓은 건 맞는데, 그러면서 5월 5일 날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어요. 예. 정치인이 자기가 이긴다고 발언하는 건 당연한데 날짜를 지정한 거는 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처음 봤습니다. 5월 5일 골든크로스, 그리고 마지막에 9일 날, 여기서 골든크로스는 문재인 후보 1번을 제치는 골든크로스가 5월 5일 날 일어난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안철수 후보 행보와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인천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나라는 분열되고 부패한 나라로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는 것은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후보는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프랑스의 신생정당 마크롱 후보의 결선 투표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나온 결과다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변화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자, 한 코멘트 정도는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 좀 짧으네요. 이거 외에도 기득권 양당 중에 한 정당 후보가 싫다고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죠. 네. 자신이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쪽 극단이 있는데 본인은 계파, 이념, 지역, 세대에 구애받지 않은 골고루 사람을 쓰는 새로운 흐름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 예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여하간 세계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로 아마 오늘 토론회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제는 4번 후보인데 지금 당이 지금 일대훈란에 빠져가지고 질문과 기자한테 질문 받는 것도 그렇고 발언도 계속 이 관련 발언만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 계속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단일화 관련해서 관련 없다. 자신은 끝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주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표 우려하는 유권자들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유세하는 중간에 결국은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당내 단일화 요구하면서 탈당 논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관련해서도 기자들한테 단일화 관련된 거 상관없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100번 넘게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승민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서 공당에 지금 TV 토론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좀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한 번도 이런 역사적인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께도 분명히 시민들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길 똑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유승민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유승민이 됩니다. 여러분, 선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입니다. 자, 단일화 없다 얘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끝까지 간다는, 치필로 쓴, 페이스북에 메시지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텍스트로 쓴 게 아니라 친필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컴퓨터로 쓰는 게 이제 부족했던 거죠. 자기 마음을 다 담는데. 글씨로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자, 남은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렀으면 유승민 후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이 온전히 가겠는가, 그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남은 일주일간의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또 어제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노동이 심상정 후보의 키워드잖아요. 네, 어제 어딜 갔나요? 네, 전태일 열사 다리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노동을 강조했고요. 또 마로니에 공원을 가서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첨단 산업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성과는 1%가 가져가고 있다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바꾸겠다. 사회혁신 전략 새로 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는 말도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0년 전 그리고 50년 전 우리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실 때 우리 젊은 청년들 타이밍이 뭔지 모르죠? 잠 안 오는 약이에요. 그 타이밍 약 먹고 날밤 새면서 야근했던 봉제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은 조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는 대세에 편승한 표, 그게 저는 진짜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메시지는 항상 해왔던 메시지고 후반 메시지는 이제 지금 신상준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네, 지지율이 오르는 게 불안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혹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부상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진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네, 결국은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줄까봐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연한 거죠. 네. 자기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 이 들으신 컷은 저희가 길이를 맞췄어요. 나름 하도 예민한 시기라 좀 짧거나 길게 들렸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거의 초단위로 길이를 맞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발언에는 함성이 있고 혹은 소음이 있고 하는데 혹은 뭐 박수가 있고 없고 하는데 그냥 원음이 그런 겁니다. 원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발언을 했던 현장에서는 함성이 없었거나 소음이 있었거나 중간에 박수가 있었거나, 네, 그 차이입니다. 길이도 맞췄다. 하도 저희를 요새 괴롭혀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바른정당 소식은 저희가 3부에서 탈당파와 잔류파 양쪽 다 연결해서 들어볼 예정이고, 제외 유권자들 투표가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마감됐고요. 투표율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75.3%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해외에서 이제 교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집 앞에 가서 투표하잖아요. 바로 걸어봐야 10분이고 차로 뭐 5분 이내에 대부분 있습니다. 투표소가. 근데 이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차로 6, 7시간 가거나 엄청 멀어요. 그렇죠. 투표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 혹은 뭐 가게를 하고 있던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를 다니던 그거를 멈추고 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해야 되는 행위라서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 내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촛불을 계속 봐왔고 촛불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과 함께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촛불을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예. 어느 때보다 이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고 75%는 저는 앞으로 깨지기 힘든 기록일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40.3%였습니다. 비교해봐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난 대선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절반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이게 투표 한 번 하러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어렵게 투표하신 제 유권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쉽습니까? 가짜뉴스 하나 있는데요. 전해드릴까요? 그래요? 중요한 뉴스입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 돌았었습니다. 그것이 찾아보니까 CBS가 아침에 보도했는데 진원지가 친박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단식으로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구치소 쪽에서 건강하고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다.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반박이 나왔는데 그 앞에 생명이 위험하다. 이 부분의 뉴스가 최근에 카톡으로 노년층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대선 후보들도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원진 후보도 했고요. 네. 사실이 아니다. 예. 네, 가짜뉴스입니다. 구치소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체중이 늦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딱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목 없는 코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목이 계속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분이 나오지 않을 때도 제목을 전해줍니다. 문자로. 참 희한한 코너.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노회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노인과 정치. 노코멘트. 노코멘트. 자, 우선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진보정당 최초로 대선 후보가 두 자릿수, 물론 아직 여론조사가 득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축 한번 했겠습니다. 그죠? 그게. 글쎄요. 저는 뭐 아직 이제 우리 겸허하게 좀 임하자. 너무 들뜨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얼굴이 이미 들뜨셨는데. 사실 제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우리의 목표는 두 자리 숫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하셨죠. 예. 다시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가 없어요. 세 자리 숫자로. 근데 지금 여러 추세로 볼 때 뭐 두 자리 숫자는 이미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거의 근접한 수치하고 넘어간 수치가 각 여론조사안에 조사기관에 이제 조사 기법에 따라 차이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지율보다도 바로 이제 저희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홍준표만큼은 확실히 따라잡자. 사실 지금 손을 뻗치면은 홍준표 그 후보의 그 뒤통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만큼은 그래도 그 촛불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홍준표만큼은 꺾어야 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있긴 있는데 어제 바른정당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수 표심이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너무 야속하고 유승민 후보가 불쌍해가지고 거꾸로 유승민 후보 결집도가 강해질지 모르겠는데 이 사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량 탈당. 사실 그 바른정당이야말로 그 탄핵에도 찬성을 했고 일종의 그 과거 우리가 보수 진영의 그런 이제 그 시대착오적인 걸 탈피하는 개혁 보수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개혁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국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지금 바른정당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는데 산산이 쪼개질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좀 예견을 했는데 한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제 밤에 모인 분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귀환하려는 돌아가려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국민의당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자기 이제 그 고집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산산이 쪼개지겠죠. 여기서 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가는 분들 연합하고 그리고 국민의당 쪽으로 또 개별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합류할 분들 그리고 이제 남는 잔류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대선판을 정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각자 의원들이. 그렇죠. 유승민 후보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내년 이후의 살 길을 갖다가 지금부터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모였고 또 그걸 가지고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시간이 너무 안 남아서. 그래서 전체판에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진 못할 것이다고 보고요. 하지만 바른정당은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죠. 사실
뭐 몇몇 이제 판을 정리하고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사퇴시켜서 그 다음에 뭐 이게 수순이 있는 있었겠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뜻대로 되긴 힘들 것이라고 보이죠. 유승민 후보는 뭐 지금 만약에 사퇴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훗날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만이 이제 후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른정당 사태를 보시면서 뭐랄까 내가 저거 겪어왔던 길이다. 우리가 겪어왔던 길이다. 물론 진보정당은 이런 식으로 다른 당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 후보 사퇴,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혹은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요구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좀 진보정당이 꾸준히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항상 그런 압박 속에. 예, 근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까지 간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과거에 보면 이제 권영길 후보가 몇 번 나갔지만은 그때는 내부 동요 없이 끝까지 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저희들이 또 혼연 일체가 돼가지고 후보 등록하지 말고 사퇴하는 게 지금은 맞다.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심상정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경기도지사인가요? 그때 그런 한번 일을 겪었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그 소위 이제 진보정당이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박빙이거나 또는 이제 다소 불리할 때 항상 그런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겨우 2달 받고 있는 거를 한 20년 가까이 받아왔습니다. 정의당. 혹은 뭐 그런 시기와는 이제 작별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작별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당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겠다. 뭐 다른 당이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겠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힘내라. 유승민 했던 게 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창원에서 그 선거운동하고 있는 중에 같은 시장에서 유승민 후보를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만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 굳세어라 유승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계산도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야지 더 유리하다고 하는. 저희들 원래 계산에 좀 능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마음은 저는 저 후보가 지금 겪고 있을 고통 이거 우리 다 겪어봤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좀 다릅니까? 네. 거기는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저렇게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그 대표 공동개혁정부 요게 영향을 줄까요? 조금이라도? 저는 뭐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사실은 적폐와 손잡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다 합치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죠. 말은 이제 뭐 그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60여 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30몇 명, 바른정당 합치면 이제 60몇 명인데 그러나 사실 이건 적폐와 손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 탄핵 전국에서 이제 외쳤는데 이게 정치냐라고 분노하고 뛰쳐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지금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김종인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이 그 국민의당이 또 이걸 승인한 게 아니에요. 후보는 또 딴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조각권 가지고. 예, 제가 볼 때 그 일종의 그 외주 하청 준 것 같아요. 외주 하청. 되게 이제 직접 하기에 좀 험하거나 위험하거나 또 뒷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주잖아요. 외주 하청을 줘가지고 입당도 안 하고. 그러니까 3자 단일화 혹은 뭐 다른 후보 사퇴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외주 하청을 준 거죠. 외주 하청 줘가지고 당론은 또 당론도 아니에요.
근데 후보가 또 이렇게 후보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그냥 그 공동정보위원회라는 게 바깥에 임의로 있는 건데 근데 또 밤에는 또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실은 다 내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대단히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기업가들이 다 이러지는 않아요. 일부 악덕 기업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말이 되네요. 예. 외주. 험악한 일이기 때문에. 외주 하청 주는 거죠. 네, 외주 하청을 줬다. 김종인.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외주업체 사장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일이 또 되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뭐 TV 프로그램을 제가 거론해서 그거 하긴 한데 그 냉부라는 거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이제 가지고 셰프들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셰프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비어 있어. 김종인 셰프가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김종인 셰프가 열어봤더니 냉장고가 비어 있어. 그럼 그 뭐 플라스틱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동정부를 하는데 공동정부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건데. 그래서 김종인 셰프도 좀 난처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칼을 부러뜨려 가지고 요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플라스틱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도마를 썰어 가지고 이제 요리를 도마를 썰었어. 예전엔 초근 목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그 펄벅의 대제도 보면 벽을 뜯어 가지고 이렇게 가마솥에 물 넣고 이렇게 삶아 가지고 그 국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펄벅까지 갔습니다. 네. 예. 자, 펄벅의 돼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외주업체와 냉부. 이게 다른 당에 그러니까 다른 당에 논평하는 거 정말 촌철살인이신데 지금 자당이 급하기 때문에 잠깐씩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냉장고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각종 여론조사에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상승 추세는 확실하단 말이죠.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장 큰 거는 안철수 효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이 보수 표심이 최적합 후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거죠. 반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나긴 여정을 갖다가 이렇게 뭐 실크로드도 아니고 이거 표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제 실망을 하면서 가능성도 떨어지고 당선 가능성 떨어지고 또 과연 이제 이 보수 DNA가 확실하냐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들면서 여기서 이제 뛰쳐나온 이제 보수 표심이 일부가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또 그걸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미끼를 많이 던졌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토론회를 유세로 활용한 후보는 처음이었다고 봐요. 저는 유세로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찍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뭐 선수라는 게 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도 있지만은 또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선수죠. 나쁜 선수. 요리사로 치면은 소금이라거나 설탕을 많이 써가지고 당장 맛을 현혹시키지만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음식 만드는 설탕, 소금 말고 조미료, 화학조미료. 그렇죠. 화학조미료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여하간 토론회 평가가 보통들 이제 토론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전문가 평가하면 항상 홍준표 후보는 거의 꼴찌였어요. 전문가들이 토론회 끝나고 나면 후보 평가를 하면. 근데 저는 이 토론을 유세 연장처럼 활용하는구나.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을 평가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마약이나 담배 다 나쁜 거잖아요. 마약이나 담배.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나쁜 건데 또 비전문가들은 또 많이 애용하잖아요. 비전문가들.
그래서 하여튼 유세처럼 써먹어서 토론장을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자신을 정책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죠? 갈라쳐가지고 본인의 표를 모으는 데는 아주 주요한 전략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어쨌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는 거의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붙거나 살짝 역전하거나 이런 조사까지도 있어요.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번 선거가 유례 없는 선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과거에 보면 누가 1등 할 것인가가 막판까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은 제가 볼 땐 거의 2007년 선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7년 선거가 보면은 역대에서 대선 중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가장 컸죠. 지난 30년 동안 6번 선거 중에 5번 선거는 100만 표 이내에 그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네. 2007년 선거가 530만 표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명박 정동영 네. 그 후보 이해창 붙었는데 1위가 네. 이제 이명박이었으니까 네. 그때처럼 1위하고 2위 차이가 그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20%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서 이번 선거는 누가 1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2위 할 것이냐. 2위 쟁탈전은 지금 보면 홍 후보냐 안 후보냐 심 후보냐. 아, 여기서 살짝 싹 올라오시는군요. 아, 왜냐면 지금 추세를 보면은 네. 지난 3주간에 1강 2중이 아니라 1강 3중이다. 그렇죠. 이미 네. 왜냐면 지난 3주간의 그 심상정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 속도를 보면은 네.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는데 네. 그 기간 중에 이 3중으로 네. 3중으로 진입할 거면 확실해 보이고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 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홍 후보가 2위를 할 거냐, 안 후보가 2위를 고수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이제 심 후보가 홍을 따라잡고 안까지 이렇게 3위까지 꺾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냐. 1강 3중, 아니, 처음 나왔네요. 1강 3중. 어제 저희가 무자 토론할 때 새로 나온 게 신양강이었거든요. 근데 촛불 민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죠. 일단 홍이 네. 독보적인 2등이 된다는 것 자체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홍 후보가 2등이 되면 박근혜 석방하라. 안 하면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 후보가 2등이 되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흔들릴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뿌리가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 안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니나 내나 이러면서 섞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이제 심상정 후보가 2등이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협력 관계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설득해 보세요, 지금. 지금 그 유권자한테 그걸 설득할 타이밍 아닙니까? 왜 2등을 해야 하는가? 아니, 지금 우리가 그 1,700만 명 이상이 지난 수개월 동안 촛불 들고 모였을 때 외쳤던 여러 가지 어떤 희망 사항들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근접성은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므로 심상정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심상정 후보가 1등을 한다면 그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나마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다소라도 반영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소위 깜깜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네. 동안 여론조사 발표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각 그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불안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가장 잘 아는 게 보수정당이었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네.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보수정당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더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불안감을 자극할 것이고 뭐 이렇게 근데 그쪽이 더 스피커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100% 인정하고요. 예.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일주일 예. 그리고 또 뭐 부자 몸조심 한다고.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한 표로 저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한 표로 더 확실히 굳히자는 건데 정말 좀 제가 볼 때 큰 후보라면은 5월 9일까지만 볼 게 아니라 5월 9일에 당선만 되면 됩니까? 그래서 당선만 되면은 2등이 홍준표라도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큰 그림을 갖다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을 갖다가 누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냐도 감안하면서
뭐 2등을 누가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2등 되는 걸 굳이 막을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1등 입장에서 보면 2등이 홍준표 후보가 되거나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심상정 후보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노회찬 대표님이 처음으로 이 시간 처음으로 얼굴이 긴장이 되고. 저희들은 몹시 긴장되죠. 심각해지면서. 깜깜이 국면에서 엄청난 조직력과 홍보력과 화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뭐 5표 부족하다, 12표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2년 선거 때였던가요? 네. 권영길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상으로는 7, 8%까지도 나왔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10%가. 예. 근데 결국 또 이 막판에 이 깜깜이 국면에서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9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 깜깜이 기간 동안 어쨌든 스피커가 큰 후보들이 그리고 조직이 일단 더 훨씬 크니까 그때 이제 조직적으로 뭐 1, 2번 후보들도 다 스스로 불안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불안한 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때 이 불안감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화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걱정이 되시죠. 걱정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가치는 요즘에 공유 경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거도 공유로 가야 됩니다. 공유로. 예. 혼자 다 먹으면 체합니다. 감을 딸 때도 몇 개 남겨두고 따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가릴 계제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보수 매체에서 그러니까 일본 후보 표를 일단 좀 떨궈내야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조중동과 종편에서 정의당을 이렇게 칭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반갑지는 않았을 텐데. 네. 예, 반갑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이번 선거가 진짜 이례적이고 유례가 없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보수층들이 주로 또 보수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멘붕인 거죠. 그런 것도.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기가 막혔거든요. 종편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종북이라고 하려면 정의당은 종종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어찌나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지 저 사람들 근본도 없구나. 지저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선거 국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반갑지는 않으실 텐데. 아니,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 제가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5년 전 선거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종편들이 보면은 언론들이 박근혜 후보를 굉장히 옹호했어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제일 좋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그날 있죠. 취임식하는 그날 사설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후보 당선 축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다 실현하면 안 된다. 그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나왔어요. 다 지키면 안 된다고. 다 지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 확장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이 많았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니까. 근데 딱 당선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걱정되니까. 당신이 공약이 있다고 다 지킬 필요 없다. 이미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 오늘 밤 마지막 토론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토론회가 예상과는 다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번에는. 보통은 뭐 크게 미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지지율을 사실상 한 10% 이상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토론회가. 마지막 토론회 정의당의 전략은 뭡니까? 이제까지 토론회에 임했던 그런 자세와 달라질 것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사드 비용 문제라거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당장 현안이죠. 누가 이제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국회에서 또 이렇게 발언력 있는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또 그간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따져질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이 되어 있는
이 개헌 문제라거나 공동정부 문제라거나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까지 토론에서 이렇게 격돌했던 쟁점들에 관해서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좀 임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